지금부터 과학 입문으로 탐구하다를 주제로 하는 제3회 독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발표 순서 발표자들이 다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인 장예원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장예원 학생만 음소거 꺼주시고 화면 공유해 주세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협약과 우리 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장예원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환경협약의 딜레마, 교토의정서 부분에 대한 책 소개가 있을 거고, 둘째로 현재의 기후 상태, 국내외 기후환경 정책 상황,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구 최대의 이슈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인간 환경 회의 때부터 다자 협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익과 충돌하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 뒤에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인 IPCC가 등장합니다. 그 뒤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협약을 거쳐서 우리의 환경협약은 체결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하기로 협의한 구체적 예행이 담긴 조약이며, 한국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국에서 제외되었다가 나중에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비준되게 됩니다.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담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선진국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발도상국 참여 문제에 대한 갈등, 그리고 미국 탈퇴로 출범 어려움에 겪은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이제 현재 기후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현재의 기후는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뭐 기후 난민, 그리고 최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태풍 같은 것도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는 환경 정책으로 그린 뉴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인데,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 산업 혁신으로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을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첫 번째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와 전면 전환, 그리고 스마트 그린 도시를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하여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그리고 친환경 차량,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거를 더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인프라와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좋은 점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단점이 있다면은 2050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에 따라서 매년 온실가스를 7.6%씩 감축해야 하는데, 구체적 달성 연도나 목적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우려하는 여론을 경찰해서 그린 뉴딜의 목표를 더 구체화 나가야 하고, 그리고 2050년 순 배출 제로를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최근 여야가 발의한 기후 비상사태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외 기후환경 정책 및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는 사회 시간에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미국의 교토의정서에 이어서 연이은 탈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세계는 일단 이 협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그린 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정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나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위기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그린 뉴딜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후 활성화법까지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히 연합하여 각국 지역 간의 기후환경 정책을 공유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아가서 또 기후위기의 연구를 공동 진행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기후환경협약 시행에 의무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이 탈퇴하는 등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협약에 협조적이지 않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협약의 효력이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 체결국들에게 시행의 의무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정책 구축과 또 세계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각국 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목표를 통해서 시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경각심이 낮은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SNS나 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경각심을 높이고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원 학생의 발표를 들어봤고, 다음엔 두 번째 발표자인 김도현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도현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육군 산하기관이었던 관동군 방역급수부 본부 일명 이시 부대를 아시나요? 아마 이 책을 읽었다면 다들 아실 텐데 바로 731 부대가 이 본부를 일컫는 은닉 명칭입니다. 731 부대는 1936년 병리학자이자 군의관이던 이시 시로에 의하여 생물무기 연구를 위해 중국 케이룽장성 하얼빈에 설치된 생물무기 실험본부였습니다. 생화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밀 연구소였는데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끔찍한 실험이 자행되었습니다. 뱃속 태아에서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중국인, 조선인, 대만인 등 포로들을 마루타로 삼아 세균 연구를 비롯한 많은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생체 해부라는 것이 있어 수용소 사람들은 생체 해부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많은 해부가 실험의 유효성을 위해 마취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망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된 의료 윤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의학적 행위에 관한 원칙 및 도덕 윤리를 일컫는 말로 막상 어렵게 들릴지는 몰라도 우리가 종종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안락사나 정신질환자의 강제 치료와 같은 여러 의료 관련 논쟁들이 이러한 의료 윤리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윤리라는 건 사실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도 결론을 짓거나 답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윤리에도 어떤 원칙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중 오늘날 생명윤리 논리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의료와 윤리의 4개 원칙으로 1970년대 미국의 의료윤리학자인 비천과 차일드리스가 책을 통해 주장한 원칙입니다. 이 4개 원칙은 첫 번째,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가지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피해를 주는 일에는 의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 선한 일을 위해 의술을 사용하라는 선행의 원칙, 모든 재화의 분배는 정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제치하의 731 부대와 같은 예시는 분명 의료 윤리를 어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옛날의 일뿐일까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주변 곳곳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러 원칙에 침해당하는 피해를 겪곤 합니다. 혹시 임상시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증명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바로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최소 3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임상시험을 거친 후 의약품이 제품화되곤 한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생체 실험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편이며 무분별한 시험을 막기 위해 오늘날 일정 이상의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은 여전히 위험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주체에서 보상받을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2012년 이후 2017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82명,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168명이었습니다. 아니, 1,168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건수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7위, 서울은 세계에서 임상시험 규모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부작용과 윤리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저소득층 국민이나 어린 대학생에게 권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신약 개발에 세계 각국이 몰두하고 있죠. 중국 국영 제약기업인 시노팜에서는 직원들에게 당국의 허가도 없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AP통신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 개발 기업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국제윤리 규범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덜하긴 했지만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상 계약을 선언하며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한 코로나19 백신의 우선권 대상을 교사들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이 접종을 거부할 시 학교 재량에 따라 교육부에서 나눠주는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자율성 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나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나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몸에 관해 자율적인 선택을 할 권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기본 인권입니다. 비자발적이고 무분별한 생체 실험을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기술을 이루어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강압적인 실험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험 덕분에 코로나19의 백신이 금방 나와서 우리가 다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희생자들에게 감사하면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그러지 말아야 하며 인간의 몸을 두고 하는 일에 신중을 더욱 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갖고 태어나는 권리와 생명에 대한 윤리 때문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지언정 분명한 것은 이것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고 더욱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 예진 친구. 지금 승모가 댓글로 질문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줬는데 도연아 혹시 질문 받을 수 있어? 도연이 괜찮으면 질문. 네. 질의응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두 분 다 질문 있는데 예원 친구도 할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일단 김도현 친구에 대해서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실험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더라도 이것은 생명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약간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신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임상실험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행되고 그 수가 적어져서 시험할 수 있는 개체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동물 실험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그 약품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학과 의료체계 발전에도 딜레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는 그 약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베타 테스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부족하지만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제 기준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어떤
최근에는 어떤 독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는 기미상궁이 이렇게 기미를 하고 독을 사람이 이렇게 감별했었지만 그걸 이제는 로봇도 이렇게 그 어떤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과학 기술을 통해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굳이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뭔가 사람을 써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보상해야 되는 주체에서 병원이나 그 의학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정책 제도 정도는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최대한 생겨나지 않도록 의학사 등에서도 이미 많은 검증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환자에게 시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자꾸 네, 이제 장현 친구에게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해 주신 것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환경세나 재산세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 거스셀 텍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주에는 많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이용해서 역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차량들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위해 이런 환경 규제를 덜 적용하는 몬태나 같은 주가 예시로 있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차이 나는 것은 미국이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치권은 그대로 존중하고 주별로 제도를 시행을 하되 근데 그 대신 미국에서 공동으로 환경을 위해서 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딱 만들고 그 정책을 발표를 해서 그걸 주별로 일정한 기준까지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특정 주만 뭐 더 노력을 하거나 어떤 주는 환경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일정 수준까지는 모두 노력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예진 학생 화면 공유하고 발표해 주시면 돼요. 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 혐악의 딜레마 교토의정사라는 주제로 이번 독서 포럼 발표를 진행할 오예진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 협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교토의정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딜레마와 생태학적 난민 마지막으로 새로운 의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협약이란 1992년 5월 9일에 채택된 국제환경조약으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식량 생산성이 위협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경제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성취되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인류의 간섭으로 기후 시스템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수준까지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 인류의 간섭으로 기후 시스템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수준까지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협약입니다. 그렇다면 교토의정서란 무엇일까요? 교토의정서란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협약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정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총 37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을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축 목표율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목표율로 하고 있고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총 6종이 해당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연소, 산업 공정, 논축과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며 온실가스 감축 도입 수단으로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토의정서에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2001년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의무 감축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는 점, 자국 산업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실 2001년 부시가 엘 고어를 누르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부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엘 고어의 교토의정서를 비판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탈퇴 이후 교토의정서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컸지만 계획대로 교토의정서는 1차 이행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탄소 저감을 통한 기술 이전 등 계획했던 순기능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종료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캐나다가 원래 교토의정서에 반대했던 보수당이 집권하여 감축량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탈퇴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캐나다를 시작으로 일본과 러시아, 또한 탄소 배출 1위국인 중국과 미국이 미가입한 상태에서 교토의정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퇴했고 의무국이 아닌 국가들도 속속히 탈퇴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 2차 이행은 2013년부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의 계속된 불참과 의무가 없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캐나다, 일본, 러시아의 설계로 사실상 무의미한 조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부 국가들이 협약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일부 국가들로 인해 세계에서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중 생태학적 난민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난민이란 환경 파괴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에 의해 생겨난 난민으로 환경 난민과 기후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난민을 포함해 환경 파괴 및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을 생태학적 난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의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학적 난민은 국제법 체계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원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태학적 난민 발생지로는 방글라데시, 몽골, 필리핀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코투디아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지난 100년 동안 85%의 면적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사이클론의 횟수가 잦아졌고 농경지와 산림은 매우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가 주변 지역은 바닷물의 유입으로 침식되어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극심한 기후변화로 환경난민으로 전락한 유목민들은 울란바토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기본적인 난방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폐타이어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에 따르면 최근 30년 사이 유목민 60만 명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도 울란바토르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 몽골의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은 78%까지 확대되었고 더는 가축에게 먹일 풀과 물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몽골에서는 1166개의 호수와 887개의 강, 2096개의 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경우에는 필리핀 산호안 시내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수많은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특히 마닐라 북부 16개의 주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1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이에 더해 호우로 이재민 345만 명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7천억 원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생태학적 난민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일에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면 2021년부터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이기 때문에 이 협약이 세계에서 제대로 지켜지기만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탈퇴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교토 의정서 딜레마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고 이로 인해 생긴 생태학적 난민 문제 역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예진 학생에게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할 친구가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자 김명원 친구 화면 공유하고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인문으로 탐구하다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과학과 예술이라는 파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예술은 변동성이 있고 개성이 중요하고 사회나 개인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또 과학은 거의 변하지 않고 개인의 입장이 거의 제한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연관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과 예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학과 미술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술 작품은 그 사회의 과학기술을 담습니다. 이 두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두 그림의 화풍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인상주의 화법을 이용하여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런 인상주의 화법은 되게 그 순간적인 인상을 담는 그런 화풍인데 이런 화풍이 나타나게 된 계기에는 사진기의 발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그림들과 같이 사실을 최대한 똑같이 묘사하는 것이 그 전 시대의 그림의 주요 화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글과 그림만이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진기가 발명되고 난 후 그림을 더 쉽고 빠르고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주의 화풍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순간적인 인상, 감각에 의해 그림을 그리는 인상주의 또는 인상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현재 들어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서 미술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낸 것이 과학과 미술의 융합을 아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과 음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과 음악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개념이 가장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음파가 가장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파, 공기를 통해 진동이 전달되고 이 진동의 파동이 음파이기 때문에 음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음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서 음파에 대해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진동수가 다르면 높이가 달라지고 진폭이 다르면 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의 놀람교향곡인데 하이든의 놀람교향곡에서는 갑자기 진폭을 크게 하여서 색다른 효과를 주는 그런 음악적인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모양에 따라 같은 음, 같은 크기여도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도를 치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킬 때 도를 해도 다른 소리가 나는 것처럼 파동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악기마다 소리가 다른 것이지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음파의 특징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과 음악은 매우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과학과 예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연관이 없는 것은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세계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난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사진들은 시리아 난민의 사진인데 한 아이가 이 집을 잃고 이렇게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이 피난을 가는 모습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난민이 우리 삶과 관련이 없다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해 있고 앞으로도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환경난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2018년 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2100년이면 많은 땅들이 침수가 되어서 137만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도 우리나라도 생각하듯이 투발루의 난민들이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연관이 돼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고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글로벌 이슈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벌 이슈는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귀 기울이고 공부하고 자신이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명원 학생에게 질문할 친구가 있을까요? 질문자가 없으면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림 친구는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과학 인문으로 탐구하다를 읽고 나서 숨겨진 과학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세림입니다. 먼저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 등장하는 세탁기 패러독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후에는 과학의 역설을 해결할 사회 열쇠에 대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느낀 과학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는 세탁기와 청소기의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세탁기 패러독스라는 현상이 등장합니다. 세탁기는 1910년에 최초로 개발된 이후에 1940년대에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가서 활동 중에 가장 많은 물리적 힘을 요구하는 빨래를 세탁기가 대신 해주게 되면서 여성의 가사 노동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세탁기가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도 줄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탁기가 최초로 등장하게 되면서 세탁기 패러독스라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탁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일주일에 세탁의 횟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겉옷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옷이 하루에 한 번씩 세탁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세탁기는 더 이상 편리함의 도구가 아니라 여성에게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더 엄격한 청결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더 오히려 편리함을 주기보다는 부담이 되어버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1920년대 세탁기 광고인데 여기서 시간, 노동 등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줄여준다고 세탁기가 광고를 했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현재까지도 여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도 등장하였는데 진공청소기 역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줄여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공청소기는 1907년에 발명 이후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내물고 신기술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진공청소기는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가정주부들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집안의 여성들이 집안 정리부터 먼지 제거까지 떠맡게 되고 보이지 않는 진드기와 해충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위생이라는 엄격한 기준까지 적용되며 여성의 가사 노동을 진공청소기가 늘려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가사 노동의 시간이 증가한 이러한 과학의 역설을 우리 사회의 현대 모습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탁기나 진공청소기가 더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임금 가사 노동의 평균 소요 시간 3위와 5위에 청소 및 정리가 2.1시간, 의류 손질 및 세탁이 1.6시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또한 2014년 통계 기준으로 전업주부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6시간 16분, 맞벌이 여성의 경우도 하루에 3시간 13분을 가사 노동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급 가사 노동의 여성 분담 비중이 현재 2014년에 75.5%로 1999년부터 2014년 15년간 4.4%밖에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도 무급 가사 노동의 4분의 3이 여성에게 전가된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역설은 저는 사회가 과학의 역설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노동을 모두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상 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편리한 과학기술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여성에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기보다는 그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패러다임을 깨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리한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학의 역설은 사회가 낳은 폐해인 것 같습니다. 세탁기 패러독과 같은 과학의 역설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과학기술 수용자의 자세와 과학기술의 공정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과학기술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과 우리들이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는 과학을 제대로 알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학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높여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될 때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세림 학생에게 질문할 친구가 있을까요? 네, 질문자가 없으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 문서 학생은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독서 포럼에서 발표하게 된 백운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학 인문으로 탐구하다에서 착안해서 데카르트 철학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와 같고요. 먼저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려면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둘은 참 오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중세 시대에는 신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많은 것들을 부정하게 되죠. 이 충돌에 관여한 대표적인 두 과학자를 들자면 갈릴레이와 뉴턴을 들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는 성경에 태양이 움직인다고 써져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고, 뉴턴은 애초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며 연금술을 시도합니다. 두 시도 모두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벗어난 행위이죠. 이러한 기존의 신지배적인 관념을 타파하려는 시도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기독교 중심 사회에서 과학을 추구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우리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의 이름을 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도 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하죠. 패러다임이 그럼 뭘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패러다임은 통상적인 사고의 틀입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전환한다는 뜻은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는 불연속적이지만 전환을 통해서 바뀌어서 구성된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현상을 뜻하죠. 그러면은 이제 철학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철학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논하려면 데카르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데카르트의 철학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을 이야기한 철학자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암흑기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는 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철학자들이 열심히 신을 지지했죠. 그런데 변화, 즉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에 힘입어 데카르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먼저 그는 모든 실체는 사유, 즉 정신과 연장, 즉 물질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유가 연장 위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원론을 채택해버리면 그가 세운 철학적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철학적 전제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건너뛰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그의 전제가 모순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라는 주장을 끌고 옵니다. 본유관념은 즉 경험이나 배움으로 얻은 것이 아닌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본유관념을 이용해서 이성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본유관념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거나 우리가 그리는 원은 사실 모두 완벽한 원은 아닙니다. 어느 곳은 찌그러져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원이라는 관념을 머릿속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를 바탕으로 수학과 과학이 진리에 제일 가까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는 우리 관념 속에 있는 완벽한 원을 다루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과학주의, 즉 어떠한 지식도 그것이 과학적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야 존재할 권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 그는 신학으로 물들어 있던 긴 중세의 시간을 넘어 인간이 신없이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과학의 중대함을 알리게 됩니다. 앞에서 다룬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순간인 것이죠. 이러한 패러다임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경제 분야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경제 패러다임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경제 패러다임은 기존 철학이나 과학에서 다룬 패러다임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경제 패러다임은 다른 패러다임에 비해 전환 주기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은 몇백 년까지도 걸리기도 하는데 경제 패러다임은 주로 몇십 년을 주기로 바뀌곤 하지요. 둘째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그 전 패러다임에서 대두된 문제,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사상이 새 패러다임으로 채택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경제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또 주목할 것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사이사이에는 반드시 그 전환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비교적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수많은 사상과 경제학자들이 있지만 몇 개만 뽑아보자면 애덤 스미스의 시장주의에 덧붙여서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리카도, 케인스를 비판하면서 등장해 나중에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준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그리고 저 흐름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마르크스나 슈마허 등의 인물들의 경제학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파들에게는 당시 지배적인 사고의 틀이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지금을 뉴노멀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전후를 나누는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데요. 기존에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완화된 규제, 무조건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 이에 따른 다량의 고위험 투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트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죠. 이 사태가 고위험의 파생 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조건적인 발전에 제동을 걸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목하고 또 이러한 사태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행동경제학이 창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올해 드디어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엄청난 경제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경기 침체가 어마어마하죠. 현재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데 결국 지금의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이 다음 경제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는 친구는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승모가 질문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먼저 발표 잘 들었고요. 그 경제학의 흐름에 대해서 일단 짚어주셨는데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갈 때 빼놓지 않고 다뤄야 할 부분이 필립스 곡선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립스 곡선 논쟁은 윌리엄 필립스가 제안한 곡선인데 이것은 원래 있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부의 상관관계라는 기존 개념, 즉 패러다임을 깨트리게 되는데 이것은 케인즈 학파와 그리고 프리드먼 같이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학파 두 개의 근거로 양쪽에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경제학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패러다임이 전환할 때 완벽하게 전환을 맺는 것보다는 일종의 논쟁 그리고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뉴 노멀에서 중간 지점, 그래서 필립스 곡선 논쟁과 같은 부분을 현재 뉴 노멀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기존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조금 잦아들고 다시 정부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요.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재난지원금을 100%,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린 것부터 얼마나 정부의 개입이 느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두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쟁점은 과연 이제 정부가 얼마나 개입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그 2008년 금융위기라는 큰 타격을 입고 다시 복지를 하게 됐지만 그거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를 실행하면서 다양한 나라들이 정당 간 분쟁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꼬리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케인즈가 당시 정부 개입을 주장하면서 큰 정부가 채워졌을 때 이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죠. 그런데 현재같이 재난지원금을 푸는 것으로 과연 한국에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충분한지 아니면 현재 변화한 사회에서 어떻게 정부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됐는지 단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포퓰리즘이 들어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100% 지급 대상을 한 것은 고수익자들은 그만큼이 늘어도 당연히 추가 지출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그걸 100%로 대상을 확장을 했다는 거에 일종의 포퓰리즘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직접적으로 주기보다는 지금의 심각한 실업률을 어떻게 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인스가 테네시강 개발을 하면서 돈을 주진 않았고 사람들을 고용한 거잖아요. 결국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그런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아까 이번 세림이 질문했던 것 같았는데. 제가 그 질문 하려던 뉘앙스가 승우가 하려던 그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번 독서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림 톡을 한번 세림이가 네. 다음 독서 포럼이 이제 10월 달에 있을 건데요. 10월 달에 있을 건데 도서는 아이히만, 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도서고 강당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TV 예능 프로그램 크라임씬을 바탕으로 독서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독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크라임씬이라는 예능을 한번 봐주시면 다음 독서 포럼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독서 포럼 활동지를 써서 내주시고 대신 다음 독서 포럼에는 또 저번에 폰더씨 때처럼 체험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때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쓰고 내주세요. 언제까지 낼까요? 오늘 안에는 너무 빠르니까 그리고 내일도 애들 할 거 많으니까 금요일까지 내도록 합시다. 네. 예. 끝. 네. 그러면 안내해도 될까요? 네. 네, 잠시만 학급 특색 활동 안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일주일 남은 친구들한테는 개인톡 보냈는데, 주제를 정해서 그 전날, 이제 자기가 발표하는 전날 4시 반까지는 저한테 개인톡으로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다들 발표 순서 아시죠? 네. 그리고 발표 일주일 남았을 때 문서나 제가 카톡을 미리 해줄 테니까 그거 받으면 이제는 슬슬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생각하시고 발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발표는 거의 아침 5시간에 이루어지고 하루에 한 명씩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쌤이 최대한 그 시간 줄이기 위해서 공지는 거의 다 카톡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거의 바로 발표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할 말 있었는데. 그리고 5분 정도로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죠?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각하지 말고 오세요. 네. 선생님한테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끝내야 되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거든? 그래서 일단은 비디오 끄고 있어도 될 것 같아. 비디오 해놓고 일단 들어만 있고 좀 이따 선생님 오시면 다시 비디오를 키든지 하자. 그냥 나가면 안 돼? 네, 그건 안 돼요. 얘들아, 오늘 발표한 발표자들은 청중활동지 말고 발표한 대본이나 발표 자료 같은 거 보내주면 돼. 얘들아, 나가도 돼. 안녕.